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통상과 안보 분야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인 어제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내준 것도 있는 외교 협상의 결과물이었죠. 5개월을 끌어온 협상을 통해 한국의 통상과 안보 불확실성은 큰 틀에선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도 한미동맹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보 분야에선 변형된 한미동맹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팩트시트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naugurating a new chapter in the U.S.-Korea alliance. I encourage all of you to read that fact sheet closely.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두 나라는 해양과 핵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액 결정에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한미 정부의 긍정적 자평과 비교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를 포함한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of this is short-term integration. I think over the longer term it could be more separation. 안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건데 대북 억제 최우선에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더 집중하고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변화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한미 무역 협상을 담당한 유명희 전 통상교섭 본부장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지적합니다. Joint fact sheet, rather than being a final outcome, this could be the start of a beginning of long and uncertain process.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 중 하나는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목적이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미국은 우리의 핵기술 사용을 통제해왔습니다. 후속 협의는 미국 행정부 내 핵 비확산파의 우려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뿐 아니라 미 의회의 승인 여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한미 팩트시트 작성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내용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였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관련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최종 문구로 담겼는데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큰 틀의 동의일 뿐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이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 동의 아래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데 이를 바꾸는 방식을 두고 정부는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이렇게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미 측에서는 국내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민수용과 군사용 목적을 나눠 협상에 나설 계획인데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가능성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 내 핵 비확산파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것 또한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상호적 사용이 목적이냐 아니면 군사적 사용이 목적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간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미국이 승인한 핵잠수함 건조 역시 원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 확보 방법과 함께 이 과정에서 필요한 미 의회의 입법 조치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도 상당한 과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야말로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챙길 판이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고 여론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남욱 씨의 차명 재산으로 파악된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한 빌딩에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소유했던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주소지가 이곳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건물 물주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인가요? 검찰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022년 이 건물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명의자는 A법인이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법인 측이 추징 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해둔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더 이상 재산을 동결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1년 300억 원에 사들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등 남 변호사 본인 명의 514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남욱 씨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동결자산 해제 요청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추적해 확보한 민간업자들의 재산이 2,070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환수하지 못한 채 동결된 대부분의 수천억 원 대장동 수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 김만배 씨 실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가 지난 2019년 10월 62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137억 원 상당에 구매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김만배 1,27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등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산을 찾아내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장동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액의 6%에 불과한 473억 원만 추징하라고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은 정 씨와 추징된 재산 1,27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428억 원을 추징 선고받은 김 씨도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배나 정영학도 취소 신청을 하면은 그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성남시는 검찰이 동결한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 추징 보전 처분이 해제되면 민간업자들이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무효화될지 여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경제계 수건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30여 개 다른 법을 바꿔 개별 입법해 경제계 수건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도 면소 판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재판도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가 사라지고 사심죄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언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배임죄 폐지는 곧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한미 팩트시트 발표로 큰 산은 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나옵니다.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위성락 실장이 호주 오커스 협정을 언급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연료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맺은 오커스 안보 협력체를 꺼냈습니다. 2021년 미국은 오커스 출범을 통해서 호주의 핵잠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양측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 기반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에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서 별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We're now embarking on a trilateral effort to identify the best way to deliver that capability. 네, 이번에 위 실장이 오커스를 언급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연료 확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호주처럼 91조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오커스 협정도 실제 서명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 하크센터 소장은 호주 사례를 보면 의회 승인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권이 바뀌면 단계별로 오히려 한국에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달 전에 오커스 협정이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검토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다른 국가의 핵 잠재력 확보, 대개 이 상당한 경계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 정부가 핵 잠수함이 핵 무장과는 무관하다, 평화적 이용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에 담긴 대미 투자가 실행이 되려면 국내 절차도 남아있죠. 네, 2011년 한미 FTA처럼 국가 간 조약 아니면 이 재정, 안보에 영향이 큰 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팩트시트 역시 국회 비준이 없으면 무효다. 비준 절차를 강력히 요구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추진으로도 충분히 절차를 거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별법을 이번 달 내로 제출하기만 하면, 발의하기만 하면 11월 1일부터 관세 소급 적용이 가능한 만큼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정부안을 받아서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고 특별법 형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 대장동 일당 추징금 얘기도 좀 해보죠. 그 항소 포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또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남욱 씨는 그러니까 대장동 수익으로 자신이 번 돈은 자기가 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사소송으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앞서 정성호 장관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게 항소를 포기해도 민사소송으로 7천억대에 달하는 개발 이익 환수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성남시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모두 4건인데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거나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확보한 재산도 62억 정도라 검찰 목표 금액 7천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부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적시한 바 있고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배임 액수를 민사에서 국가가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예,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민주당은 이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여권에서 어떤 대통령 방탄 논란을 어떻게 좀 불을 더 지피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네. 야당은 입장이 뭡니까? 일단 야당 입장은 우선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핵심 혐의 배임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사라지면 사실상 재판이 종료되는 면소 판결 받을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추징 환수 포기 그리고 배임죄 폐지에 이어서 다음 단계인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소 취소 금지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천안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장이 넘는 옷가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10시간 만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외벽과 구조물은 녹아내리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에 있는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섭죠. 아우 막 손발이 달달 떨리고 그랬는데 뭐 열기도 엄청 셌어요. 뜨거워가지고 여기 서 있지를 못했어요. 불이 나자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소방차 150대와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보관된 옷과 신발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소가 확대됐고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진화에만 10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이 휘어져 지붕이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신발, 의류 등이 한 1,100만 장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내부에 또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은 4층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준공된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크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건물 내부에서는 계속 연기가 나고 있어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새벽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유명 배우 나나 씨의 집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금전을 요구했는데 나나 씨와 어머니가 함께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경찰 도착 전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경찰 순찰차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30분가량 지나자 사람들이 경찰 승합차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몸싸움을 벌인 후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나 씨 측은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 씨의 모친이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고 나나 씨 역시 부상을 입어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였고 과거에 관련 신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피해자 조사를 못했어요. 그 병을 치료하고 있어서요. 많이 낫지 않은 것 같고요.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 대형 탱크로리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8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는데 최근 5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 과반이 화물차와 연관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김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 대형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추돌 사고입니다. 전형적인.
뒤에 가다가 앞에 그 정차중이 차를 이렇게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가 무거워 충격량 자체가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화물차와 연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복의 위험성이 커지고요. 또 적재물이 튀어나오거나 도로로 떨어져서 2차 사고도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4시 반까지 안 오면 뭐가 안 맞는다 이래서 화주들이 무식하게 막 빨리 오라 하고 나도 모르게 막 급하게 그래. 일부 기사들은 낮은 운임 때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물가 올라가고 이거 빠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조금이라도 뭐 돈만원이라도 더 벌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졸음, 과속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7명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가 어젯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8일 만에 매몰자 수습이 완료됐는데 핵심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매몰돼 있던 실종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도열한 소방대원들은 거수경례로 마지막 배웅을 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어젯밤 수습됐습니다. 사고 발생 200시간 만입니다. 중간에 그 구조 대상자의 헬멧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평으로 이제 작업 해체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종자까지 무너진 철제 구조물에 묻혔던 작업자 7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는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경찰과 검찰은 해체 작업이 적절했는지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업체 외에도 발주처인 동서발전을 상대로도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합동감식은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닝이 잇따라 적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 도중 챗GPT 등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푼 사실이 적발된 건데요. AI 시대 학생들의 활용을 어떻게 권장하고 규제해야 할지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문제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이번에 AI 컨닝이 적발된 학교가 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연세대 교양 수업 중간고사였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과목 수강생 600명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쳤는데요. 이 최소 190명이 챗GPT 등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AI 커닝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서울대 통계학 실험 과목에서도 이 AI 커닝이 벌어져서 이 재시험을 치르는 걸 검토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AI를 학습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던데 대학들에서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대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자료 검색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챗GPT-5 지적 능력이 IQ 148 박사 수준이니까 사실 이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시험에서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곳은 전국 131개 대학 중 23%인 30곳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해외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미국의 유명 대학이죠. UCLA 대학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 한 졸업생이 노트북을 열고 챗 GPT 도움 덕분에 이 공부를 잘 마쳤다는 취지로 이 자랑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 또는 AI 활용이 뭐가 문제냐 등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외 대학들은 학습 도구로서 AI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나 MIT 공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AI 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외에는 코딩 시험조차 수기로 볼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에게 AI로 커닝하지 말라고 호소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평가를 다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 경희대 수업에서 이 제출된 시험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필기체로 적힌 이 숫자 2를 AI로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 GTP를 써도 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아예 시험 문제에 공지가 돼 있었습니다. 평가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프롬프트와 컨텍스트를 제시했는지, 그러니까 AI한테 문제를 내는 방법이 올바른지를 봅니다. 답을 당신이 내면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당신은 이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했는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한 학생이 AI 활용도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네요. 시대에 걸맞는 교육 방식을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챗 GPT에게 그 한국 대학의 AI 커닝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실제 물어봤습니다. 챗 GPT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규칙에 어긋났다면 이 부정행위라고 설명하면서도요. 이 AI를 쓰면 커닝, 안 쓰면 시대에 뒤처지는 건 이 모순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AI 사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대학들이 앓고 있는 성장통으로 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은 때에 비해서 다른 방식으로 평가도 하고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법,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부터 ETF와 보험까지 다양한 투자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최소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5살 최모 씨는 지난해부터 미국 주식과 채권은 물론 달러 예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히려 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불안이 있는 거죠. 기축통화 이런 거라는 점에서 조금은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5대 시중은행 달러 예금 잔액은 한 달 새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달러 예금은 예금 금리는 낮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증권사의 달러 RP, 환매 조건부 채권도 달러 예금과 비슷합니다.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잠깐 맡겨둘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금리 조금 더 바라고 들어가면 증권사에서는 넣다 뺐다 하는 외화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가 달러 RP를 하는 거예요. 원금 보존형이죠. 최근 들어선 달러 보험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달러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종신, 연금, 저축보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10년이나 확정금리로 연 5%씩 준다고 하는 거에 일단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간 해지했을 때 손실이 굉장히 크고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ETF도 환율 상승기 땐 환 노출형이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00원을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국에서 레드라인을 그어줄 거다라고 조정이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겠다. 연말 한 종가 한 1,420원 정도로 보고. 달러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20% 수준이 적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죠.
거래가 급감하며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조금 묘합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강남의 주요 단지는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역세권인데다 초등학교와 가까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 17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달 만에 2억이 오르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매물도 없고 나오면 뭐 한 개, 두 개 이 정도 나오니까 내려올 조짐은 없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쪽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지만 성동과 용산, 송파는 다시 커졌습니다. 정부가 11호 대책을 통해 대출을 조이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했지만 한강벨트 지역은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강남 주요 단지도 거래는 뜸해졌지만 거래만 됐다 하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지 내리진 않아요. 예전에 불렀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주고 거래가 되고는 있어요.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규제가 오히려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삼중 규제가 부담이 되지만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래도 좋은 입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초강력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 지역 아파트값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연 대검차장이 임명됐는데 축하받을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정부와 검찰 개혁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았죠. 검찰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구자연 신임 대검찰청 차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인 오늘 오후 출근해 대검 부장들과 면담을 가지며 업무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 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뒤숭숭해진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10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 사이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차장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권에 따라 뚜렷하게 요직과 한직을 오간 탓에 검찰 내부에선 구 차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정권에서 믿고 임명했는데 결국 그쪽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부장검사는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받는 인물이어서 검찰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 차관급 자리에 또다시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혔습니다. 장관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이 박수근 명예교수를 내정한 건데 대통령실은 전문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또 연수원 동기냐며 이재명 정권 지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직을 맡은 바 있어 두 번째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학계와 정부를 활발히 활동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 전문가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 인재풀 자체가 연수원 동기나 성남 라인 아니면 이재명의 변호사, 내란몰이에 가담한 자들 아닙니까? 현 정권의 인사풀이 역량과 능력을 배제한 채 정권 지키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인데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는 친명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차지은 유엔 대사 역시 연수원 동기인데
차 대사는 외교 경험이 전무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차지훈 대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실제 어느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신 겁니까? 이 같은 논란에 외교부는 국제 중재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 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한 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연일 일본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해달라면서 체류 중이라면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지난 7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뒤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일본 내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군함 3척을 일본 해협으로 보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必将在中国人民解放军的铜墙铁壁面前碰得头破血流，付出惨痛代价。 일본 정부도 강경합니다. 다카이치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쉐젠 총영사의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中国の在外交官の長と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ず、政府の台湾に対する立場は1972年の日中共同声明の通りであり変更はございません。 두 나라의 격화하는 갈등이 민간 교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 특별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60살, 늦게나마 배움의 꿈을 이룬 서울 샛별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인데요. 한글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도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공부엔 때가 없단 격언을 실천 중인 졸업생들을 임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60인 강순애 할머니가 졸업장을 받아듭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 평생 가슴이 아팠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이 안 잊혀져요.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기죽어 갖고 이렇게 얼굴을 안 폈었는데 그래도 졸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얼굴.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70살 양정옥 할머니는 이제 대학 진학까지 꿈꿉니다. 할 수 있으면 이제 대학까지도 해야죠. 뭐 떨리기도 하고 너무 이런 학사모를 대학생이나 쓰는 건데. 한글 문해부터 초중고 과정을 무료로 가르치는 서울 샛별학교의 올해 졸업생은 13명, 평균 나이는 60세입니다. 꽃다발을 든 졸업생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등 한글 교육 과정을 마친 이들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공부 재미있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해요. 선생님들은 떠나보내는 서운한 심정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뿌듯한 마음으로 달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광화문 지나며 시구절이 적힌 글판 본 적 있으시죠? 벌써 35년째 도심을 바삐 지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로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가을의 한 구절은 뭔지 이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광화문 거리 한복판. 건물에 내걸린 시 한 구절이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이 평온한 거에 감사하고 위로도 받고 가족들과 더 따뜻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있으니까 저런 걸 보면 되게 많이 위안이 되죠. 하루하루가 힘겨운 청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삭막하고 시위도 많이 하고 디지털적인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귀를 보니까는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삭막했던 세상에서 좀 힐링을 찾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 글판은 계절마다 새 글로 바뀝니다. 문인,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에서 경론 끝에 최종 선정됩니다. 1991년부터 총 117편이 시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35년 동안 광화문 글판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보스로 자라났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시 한 구절이 주는 공감은 시인들에게도 창작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 참 시 쓰기 잘했구나. 이런 것들이 시가 주는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LED 전광판이 질비한 빌딩 숲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광화문 글판은 여전히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볼리비아를 2대0으로 완파한 축구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가나입니다. 복귀와 동시에 맹활약한 조규성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대표팀의 최전방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후반 31분 손흥민을 대신해 투입된 조규성이 쐐기골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홍명보 감독은 중앙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덜었습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날카로움은 아직이지만 체력과 정신력은 거의 다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늘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그 선수의 퀄리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팀의 최전방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해 수비수를 압박할 수 있는 조규성과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오영규, 확실한 중앙 공격수 2사람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을 왼쪽 측면이나 원톱 아래에 위치시켜 득점을 돕게 하는 등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일 뒤 열리는 가나와의 평가전에 오현규를 선발로 내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규성도 오현규의 골을 보고 배운다며 선의의 경쟁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현규가 골 넣고 하면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8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A매치 가나전은 TV조선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깊어지는 가을에 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이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도 화창한 늦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비는 모레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